어린 시절 문학가를 꿈꿨던 박철원은 대학 졸업 후 검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공안부 검사로 일하던 박철원은 국보위 법사위원으로 파견돼 제5공화국 헌법의 기초를 다진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무비서관에 임명된다. 법제 개혁을 주도하며 대통령의 법무참모 역할을 한 박철원은 전두환의 신임을 얻는다. 1983년 10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폭탄이 터졌다. 정부 관료와 수행원 17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의 배후엔 북한이 있었다. 한반도에 흐르는 전운. 한편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85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은 박철원에게 남북 비밀회담 수석대표라는 중책을 맡긴다. 대북밀사의 특명을 받은 그는 북한의 한시의 대표와 오랜 줄다리기 끝에 분단 40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이끌어낸다. 그해 10월 4차 비밀회담을 성사시킨 박철원은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 땅에 밟는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한다. (1987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은 결국 6.29 선언을 이끌어낸다. 위기감을 느낀 박철원은 대책 마련에 매진한다. 이후 노태우 특공대라 불리는 월계수회를 조직.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공을 세운다. (1980년) 5공화국부터 DJ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 격동의 역사 중심에 서 있었던 박철원. 그가 털어놓는 정치 비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본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사회부장 해설팀장을 거쳐 대전방송총국장을 역임한 이세강 해설위원이 진행합니다. 자, 이제 남북회담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외교라든가 이런 것은 또 남북관계 일은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북 비밀회담의 이 수석 대표가 되시게 된 겁니까? 아마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장세동 부장 청와대에서부터 한 6, 7년간 이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박철원이가 국가관이 좀 투철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하고 비밀 접촉을 하려면 북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행이 저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출신으로 공산주의나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그 어려운 직책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합니다. 85년 10월 16일 날 첫 번째 평양으로의 비밀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때 유서를 써놓고 가셨다면서요? 사실은 요즘은 아주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웅산 폭탄 테러 이래 남북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고 또 밀사라는 것은 안 보내주면 못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초기에 북쪽에서 황태성 그 무역 담당 차관보가 내려와서 그 좀 민족 문제 대화하자 그러는 것을 우리가 불법 원류경 간첩죄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밀사라는 것은 가서 비밀리에 가는 거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와서 교통사고 났다, 약물 중독이다, 뭐 이래서 억류하든지, 뭐 고문을 해서 중요한 기밀 뽑고 안 보내주면 못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출발하기 전날 늦게 남산에 있는 덕보실 내방에서 유서를 써서 그 호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잤다가 새벽 4시 반에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나서 목욕하고 전부 이제 그거 해서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이제 났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무슨 출장을 이렇게 첫 새벽에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내가 혹시 가서 3, 4일 내에 올 것 같은데 좀 못 오게 되면은 2층 내방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봐라 하고 가볍게 그냥 나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평양으로 가실 때 호신용 이 도구를 가져가라라고 가져가셨습니까? 이후락 씨가 7.4 공동성명 때 한번 평양 가면서 그 청산가리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호신용 거기 만년필 같은 총을 가지고 가라 무슨 그걸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그 적지에서 그거 있다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저는 안 가지고 다만 술 깨는 약은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술이 약은 북한이 엄청 술이 셉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거기서 술로 넉다운 되면 안 되니까 안기부 의무실장한테 얘기해서 특수제조. 그런데 그것도 별 효험은 없습니다. 여기 갔더니 꼬냑을 맥주 그라스에서 해가지고 허담 비서나 한시의 대표 북측 요인들이 막 돌리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또 와서 또 먹고 괴로웠죠. 김일성 주석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김일성 주석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만났는데 이제 통과할 땐 멸균기 거기에다 다 서류든 뭐든 다 통과하고 물론 다 이거 해가지고 가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때 73세였는데 아주 호방하게 크게 웃으면서 저한테는 악수를 하면서 박철원 동지 젊은 동지가 우리 민족 통일 사업을 위해서 애쓴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고 웃음을 띠며 친화력 있게 악수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래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좀 귀가 어두운지 앞에 아주 약한 마이크 시설을 하고 또 얼굴에 좀 금버섯이 상당히 피어 있고 이 목 뒤에 큰 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노쇠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특히 김일성 주석이 일어서고 할 때마다 양쪽에 경호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혹시 또 넘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들쭉술을 직접 이렇게 따루어 주고 저한테 근배를 하자고 그래서 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박철원 선생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러면서 들쭉술 근배를 하고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 주석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장세동 부장께서 제가 만들어드린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설명문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읽었습니다. 남북이 평화공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민족끼리 단합해서 그래서 장차는 평화통일을 해야 되고 하다는 우리의 그런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서 우리 남측의 논리를 30분 동안 들으면서 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화적, 자주적, 민족 대단결의 원칙 하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 과거는 다 백지로 듣고 서로 상봉하자. 김일성 주석으로서도 무슨 남한의 적화는 궁극적인 목표지만은 우선은 자기 체제의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굉장히 처음엔 좀 느슨하다가 우리가 평양을 떠날 때는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는 방향으로 북한에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평양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전 예상과 달랐었다면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양으로 떠날 때는 빠를수록 좋다. 평양이든 어디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두환 대통령이셨는데 돌아왔더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돌아온 게 1985년 10월 18일인데 이틀 뒤인 10월 20일에 부산 그 청사포 앞바다에 북한 무장 간첩선 하나가 들어오다가 우리 국군에 의해서 침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일 확대 보도해서 텔레비, 라디오, 신문 할 것 없이 막 불어대는데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정부 방침으로 이렇게 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인 그 10월 30일에 청와대에서 들어오라 해서 장부장과 제가 이제 갔었는데 아까 말씀이 이제 정상회담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이게 청사포 이게 사건을 끝까지 박 대표는 회담에서 물고 늘어져서 관계자 처벌하고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특사가 돌아온 직후에 이 간첩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교전 상태에서도 밀사는 오가고 정상회담을 하고 동서독 통일 과정을 봐도 통일되기 직전까지도 간첩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구나.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이런 큰 의아심을 가지게 됐죠. 그 의아심을 좀 풀어보셨습니까? 궁정동에서 그 안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노신영 총리는 이 정상회담 해봤자 북측에 더 이익이 된다. TV 선전 효과만 북측에 줄 뿐이다. 대미 관계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만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상회담 평양 가상은 못마땅하다는 표현이었고 허문도 수석은 북한의 이득이 많다. 만약에 전쟁이 생겨나는 경우에 미국에서는 추가 병력 파병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박동진 통일부 장관조차도 뭐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사이에 결국 이런 거구 친미 일변도의 그 고위 관리 덜 하고 또 미국 측도 우리가 직접 대화를 너무 이렇게 자꾸 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의아해하고 또 궁금해하고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국내 최고위층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분들의 심경의 변화가 문제였죠. 그게 아니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서로가 필요했으니까 특히 북한도 필요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대통령은 후계자를 놓고 고심한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 제5공화국을 이어받을 차기 후계자로 장세동, 노신영, 노태우가 거론됐다.
오랜 숙고 끝에 전두환 대통령은 후계자로 노태우를 지목한다. 1987년 군부 독재 정권의 종말을 간절히 원했던 국민들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다. 대통령 직선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박철원은 6.29 특별선언문 작성에 온 힘을 기울인다. 노태우 후보 대통령 만들기 작전에 돌입한 박철원. 노태우를 위한 특공대라고 불리는 월계수회를 조직, 선거운동에 앞장선다. 박철원은 일명 노태우 스쿨을 열고 1박 2일 동안 월계수회 회원들을 교육시켰다. 이때 노태우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던 박철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양김이 단일 후보를 내는데 실패한 것.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 노태우 후보의 대선 행보에 힘이 실렸다. 드디어 열린 노태우의 시대. 그의 당선 뒤에는 박철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야당이 계속해서 그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하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친위 구테타설까지 이렇게 흘리고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1986년 9월 26일 저녁으로 기억됩니다. 급히 오라고 해서 청와대 별관으로 갔더니 대통령께서 장세동 부장, 또 박희도 육군총장, 고명성 보안사령관, 그리고 안현태 경호실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판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해서 새로 무언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 대신에 입법회의를 설치하고 군법회의에서 이 문제 이 데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군법회의에서 재판해서 3개월 동안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병력 배치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랬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집행을 한다. 그런데 10월 30일에 가서는 또 구체적인 지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 DJ는 정계 은퇴 안 하면 구속한다고 통보하라. 또 DJ와 YS는 즉각 연행하고 JP도 출국 금지 조치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깜짝 놀랐지만은 또 대통령께서 하시라 그러고 하니까 장부장의 또 지침 이런 데 의해서 비상선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지요. 그 이후로 그 비상선진계획이 일부분이라도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고단수 심리전을 폈다고 봅니다. 야당하고 학생, 제야단체에서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판서리를 할 듯이 이렇게 보여지면 자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군 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준비를 일선 준비 그 군 부대에다 하달해가 시키고 그게 확 틀림없이 한다 이렇게 믿게 하고 그 자리에 저를 참석시킨 것은 결국은 제가 노태우 대표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전부 모두가 정치권에 알려지고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하지 않았죠. 안 하는데
야권하고 여권하고 뭐 제야단체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곧이어서 86년 11월 5일에 김대중 당시 민추협 의장이 성명을 발표해서 직선제가 된다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상당히 좀 잠잠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4.13 호원 조치 그리고 6월 10일 날 노태우 그 대표의 대통령 후보 확정 그것이 어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노태우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정권을 위임받은 3월 24일에 저나 우리 특보팀에서는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4.13 조치를 그대로 두는 가운데 이렇게 전국을 수습해 가는 방안. 두 번째는 4.13 조치를 수정 보완을 해서 해 가는 방안.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런 방안. 이 3가지를 다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차 단계에 그 후에 이제 6월 3일에 노 후보가 지명이 되고 6월 10일 전당대회에서 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확정이 되게 되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가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예정했던 수순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결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제3안을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올 수 있다는 예감도 점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29 선언에 이르게 됩니다. 단적으로 6.29 선언 누가 주역입니까? 6.29 선언의 주역이 누구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역사와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노태우 정권을 창출하고 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드라마의 각본대로 이것은 전적으로 전두환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는 노태우의 작품이다. 노태우가 일방적으로 제의해서 전두환 대통령 마지못해 그것을 추인했고 그래서 이게 민주화의 대장정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쭉 60 때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0의 그 어떤 당선이라는 것이 6.29 민주화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민주화의 과정에 드라마틱한 그런 노태우를 부각시키지 않으면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당시에 그것을 할 때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합의하에 만든 좀 우리 속말로 찌고 치는 고수도 비슷하게 짜고 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제의했지만은 저는 누가 뭐래도 6.29 선언의 주역은 노태우 대표입니다. 왜냐? 전두환 대통령은 물러나실 분이니까 뭐 무리 없이 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표는 그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된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그 기득권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사면 복권, 그 다음에 구속자 석방, 언론 자유, 모든 국민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8개항을 만들어서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섰으니까 그것은 6.29 선언의 주역은 역시 노태우 대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 과연 누가 진정한 주역은 누구냐?
저는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아닌 도도한 역사의 흐름, 우리 민중이라고 봅니다. 6.29 선언 8개항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을 하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희동에서 노 대표와 회동을 하면서 이것은 방안을 속히 이게 구체적 안을 마무리해서 되도록 속히 발표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 문안을 빨리 준비를 해달라. 노 대표께서 그런 부탁을 6월 25일 아침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 구속자 석방 뭐 이런 거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메모하고 또 구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쭉 전부 구술해서 메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7가지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전체 문안을 좀 작성을 해서 밤 10시까지 7시간을 내 방에서 제가 이제 그 문안 초안 한자 한자 이제 써내려갑니다. 국민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 이런 제목으로 7개항 전문을 쫙 한부 드리고 또 읽어 드리니까 노 대표가 대만족을 하시고 제목도 마음에 들고 내용도 좋다. 다만 한 개 항을 더 추가해 달라. 그것은 얘기가 그 1개항 추가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하는 규정을 하나 더 넣어 달라. 이래서 제 초안 7개항이 8개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둘이서 이제 그 계속 보고 일부 자구 수정, 노 대표께서 또 좋아하는 문구로 조금 바꾸고 해서 D-Day H아워, 우리가 정한 게 6월 29일 9시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당사에서 낭독을 하신 거죠.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저의 충정이 받아들여서 오늘의 난국이 극복되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장관님께서는 노태우 대표의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드셨죠. 뭐 일명 이 특공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월계수회라고 하죠. 언제 어떻게 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노태우 후보가 막상 대통령 후보로 직선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국민 홍보나 그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득표에 여당이나 간변단체는 방대한 조직이 있지만은 사람 동원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고 또 엄청나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또 민정당이 별 인기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노 대표 네 분하고 제가 깊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노 대표 내외와 또 저나 우리 참모들 이렇게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사람을 전부 찾아서 거점장을 세워서 자생적으로 1대1 맨투맨 피라미드식으로 확산시켜서 노 대표의 당선 당위성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적어도 상당한 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노 대표께서도 공감하고 해서 이제 광화문 부근에 그 사무소를 처음 열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별동대, 특공대, 핵심 이런 걸로서 우리는 이제 특수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면 우리가 1박 2일 이 안양에 새마을연구원 좀 조용한 데를 빌려서 김일주 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거기서 1박 2일로 한 번에 150명씩 전국의 핵심 중에 핵심을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박 회장으로 가명으로 통했으니까 특강을 하고 왜
대통령이 노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 교육을 탁탁 그 핵심 알아듣게 막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40명 핵심 중에 핵심은 매번 연희동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자택에 불러서 저녁 만찬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전국의 이 204개 거점장과 이사들과 회원들이 아마 불같이 뛰었을 겁니다. 돈 주고 누가 뜁니까? 이름을 왜 이 명칭을 월계수회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잎이 월계수 아닙니까? 월계수 이름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노출했지. 그냥 VIP 카드라 해서 회원 입회 카드를 하는데 전부 그 204개 거점의 독자 명칭으로, 예를 들면 뭐 서부문화연구소다, 대지회다, 탐라회다, 뭐 청지회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독자 이름, 독자 거기에 회장, 독자 이사, 자생적으로 중앙에서 돈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노 대표가 좋아서 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꾸 이 회원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월에 정식 문을 열고 12월이 되니까 전국 204개 거점에서 한 18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선거 임박해서까지는 그 200만을 넘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가, 마지막 대집회가 있어. 적어도 100만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당에서 우리한테 배정한 것은 30만 명을 모아달라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큰 고무풍선을 이제 노태우 후보의 큰 대형 초상화 그 아래 월계수회라는 그것을 달아서 처음 대외적으로 띄웁니다. 그때 아마 여의도에 거의 한 140~50만 명 그 인근 일대에 모였습니다. 우리 받은 30만의 자리가 넘쳐나서 오히려 옆에 비어 있는데 많이 그 채울 정도로 전국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됐죠. 양김의 분열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물론 예상도 했죠. 만약 양김이 분열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노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 나온 걸 보면 둘이 합치면 노 후보를 훨씬 능가하죠. 이 노 후보가 3분의 1이 조금 넘는 40%가 채 안 되는 36%밖에 못 얻었죠. YSDJ가 만약에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양보하고 단일화됐다면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여러 공신들 가운데서도 이 박 장관께서는 일찍이 선봉에 섰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박 장관님 이에 여러분들이 또 이 실세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선이 되자 신실세들이 쫙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군번 없는 용사로 그동안 7년 동안 제2인자였던 노 후보를 위해서 숨어서 참 모든 것을 다해서 보좌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시대에는 전두환 현직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저 거칠에만 하고 또 수사만 이렇게 늘어놓던 최병렬, 현홍주, 이병기 이런 분들이 신실세로 등장을 해서 언론마다 전부 어떤 무용담 같은 게 나오고 했지. 우리는 당선된 이래 우리 월계수회나 전화는 언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 그 당선이 되자 온 매스컴을 덮는 것이 이른바 취임준비위원회 몇 사람을 아주 1등 공신으로 나오고, 우리는 언급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팀들은 참으로 허탈한 그런 심정이었죠. 우리로서는. 박철원은 노태우 후보 당선에 큰 공을 세웠지만 6공화국 인사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한다. 법사 수석으로 내정돼 있던 그는 전두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88년 3월 청와대 정책보좌관에 임명된다.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자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에 입성한 박철원의 정치 행보는 녹록지 않았다.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이자 노태우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그는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늘 견제 대상이 된다. 13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정의당은 승리를 확신한다. 하지만 월계수회를 통해 들려온 소리는 정반대였다. 박철원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결국 13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은 125석을 차지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박철원은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여소야대 국회. 오공을 향한 칼바람이 불었다. 계속되는 야당의 오공 청산 압박. 그리고 노태우와 전두환의 대립. 노태우 정부의 심한 배신감을 느낀 전두환은 박철원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다. 노 대통령을 가장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공청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 오공 인사들과의 이 사이도 굉장히 나빴을 텐데 그때 이 노태우 대통령을 원망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죠.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에 이제 취임준비위원회의 신실세들이 사실상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최병렬 수석이라든지 현홍주, 이춘구, 이병기 이런 분들의 생각은 오공과의 단절을 통해서 육공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또 통치 기반을 다져가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늘 수석회에서 얘기가 5060 단절할 수가 없다. 한 뿌리 아니냐, 실제가. 한 뿌리기 때문에 단절이 아니라 60은 50이 잘한 것은 그대로 개성 발전시켜 나가고 거기서 만약 구체적인 무슨 범죄나 비리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를 해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단절이냐. 노태우 대통령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해도 일선의 그런 실제의 큰 흐름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50 핵심 분들이 보기에는 60이 들어서자마자 50을 향한 칼바람이 인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 현직 국가원수에게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이 심한 말도 좀 하고 했다고 하던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1988년 11월 8일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연희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식사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갔었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우리 60 측에서 저하고 최병렬 수석하고 박준병 사무총장, 김윤한 총무 이런 네 사람을 불렀고 50 측에서는 이양우 변호사, 민정기 비서관, 안현태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전 대통령이 아주 참 분격한 목소리로 말씀을 아주 몇 시간을 하시는데 주되는 것은 처음에 직선제 하자고 하니까 노 대표가 당황해서 못하겠다는 것을 안가에 불러서 3시간을 설득을 해서 모든 지원 자금 다 해서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기한테
사죄하고 재산 헌납하고 낙향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암살범을 시켜서 나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는 내 동생 정경환이를 구속해 놓고 이제 또 전기환 형님, 이창석 사장까지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만나면은 대통령이지만 내한테 귀싸대기 맞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이 박 장관님도 그런 원망을 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전경환이도 아주 엄한 취조를 해서 그 고문을 하고 특별 면회도 허가하지 않고 박철원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한번 아주 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결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청와대 측에서 더 이상 언론 플레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서 일어서셔서 사실 저녁 초대받고 갔는데 식사는커녕 서로 악수도 안 나눈 채 헤어지게 되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50 세력이 60을 향해서 뭐 이 발 터뜨릴 수 있는 폭탄 선언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이제 그 50 핵심 분들께서 허문도 씨라든지 민정기 수석이 언론에 얘기한 것은 6.29가 노태우의 작품이 아니라 전두환이 시켜서 한 전두환 대통령 작품이다. 그리고 이 노 후보의 대선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서 당선시켰다.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 후보 지명될 때 100억 원을 주고 또 그 선거시 2차례 모금을 해서 도합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인수인계할 때 자기가 쓰고 남은 돈 550억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시켰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전부 다 발리고 공개하겠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노 대통령하고 또 60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6.29 선언 그리고 노 대통령의 당선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이 6.29 선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전두환 작품이다. 또 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것이 공개되면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싶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 없죠. 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떤 메신저 역할도 했었을 텐데요. 그게 1988년 11월 11일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찾아서 그 연지동으로 뵈러 가게 됐는데 그때 말씀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그 약속한 재벌 기업으로부터 약속한 액수 그대로 다 받은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미원그룹에서는 50억 주기로 해놓고 자금으로 10억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 청와대 쪽에서 그때 많이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일이 이래 돼서 다 반납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하소연을 하고 그래도 그 자네가 노통도 믿고 그 자신도 믿으시니까 좀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정국은 전부 이 이른바 신실세의 큰 흐름 속에 매스컴 플레이고 정국 운영이고 당이고 흐름이 흘러가는데 제가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다음 날 바로 검찰에서 전기환 씨를 구속하고 사촌 동생 전우환 씨도 구속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그게 나도 거기 적극적으로 그 단절론에 함께 가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한동안 상당히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이제 백담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1988년 11월 23일에 이제 그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를 한 후에 백담사행을 하셨죠. 그때 이제 뭐 삼청교육이나 공직자를 해직하고 뭐 언론 통폐합하고 한 이런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인정 사과를 하시고 또 이 광주 문제라든지 일해재단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친인척 비리 관련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리고 사저 연희동 집하고 남은 돈 23억 원 또 퇴임 후에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139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쓸쓸하게 그 집을 떠나 백담사로 향하는 모습을 텔레비로 그때 노태우 대통령과 제가 지켜보았었는데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도 참 만감이 교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을 보는 눈에 보니까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그러나 그 3일 후인 11월 26일에 특별담화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그리고 그 연내의 모든 그런 과거 문제를 매듭짓자라는 그런 당부의 특별담화를 하게 되죠. 명석한 두뇌와 시대를 꿰뚫어보는 눈으로 이인자 노태우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힌 박철원. 그는 서서히 권력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었다.